긍정적 사고의 창시자, 노먼의 일화이다. 어느 날 그는 길에서 오래전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 하지만 그 친구의 얼굴은 걱정과 낙담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 삶은 불행 그 자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너무 지쳐버려서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노먼은 절망에 빠진 친구를 돕고 싶어 미소를 띠며 조용히 말했다. 어제 어떤 특별한 곳에 다녀왔는데 그곳에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 없이 정말 평화로워 보이더군. 자네도 그곳에 가보고 싶지 않은가? 친구는 눈빛을 반짝이며 물었다. 정말 그런 곳이 있다면 꼭 가보고 싶네. 대체 어디야? 나를 데려가 주게. 노먼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사실 그곳은 공동묘지 안에. 친구는 깜짝 놀라며 외쳤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인가? 공동묘지라니. 그게 대체 무슨 뜻인가? 노먼은 웃으며 설명했다. 내가 아는 한 이 세상에서 걱정과 근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 뿐이지. 그러니 지금의 고민들을 떨쳐버리고 있는 힘껏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 근심과 걱정 없는 삶은 없지만 단 한 번도 고민이나 걱정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은 광활한 들판과 같다. 들판에는 아름다운 꽃이 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잡초가 자라기도 한다. 그러나 그 잡초가 들판을 뒤덮지 않도록 내 안의 근심과 걱정을 관리하며 밝은 생각으로 마음을 가꾸어야 한다. 삶의 고비가 찾아와도 희망을 잃지 말고 힘차게 걸어가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쓸데없는 걱정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떠나가는 것은 떠나는 대로, 다가오는 것은 오는 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미련과 집착은 결국 마음을 어지럽힐 뿐이다. 삶은 그렇게 흘러가는 법이다. 때로는 우리 앞에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놓이고 고된 시간이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순간들도 우리 삶의 일부이다. 힘들더라도 담담히 걸어가다 보면 모든 일은 그들만의 깊은 의미를 드러내게 된다. 걱정을 줄이고 마음속에는 희망의 작은 씨앗을 심어야 한다. 후회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오늘 하루가 눈물보다는 웃음으로 채워지고 분노와 불만보다는 즐거움과 감사로 가득하기를 바란다. 근심으로 무거워진 날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마음속에 행복의 빛을 밝혀야 한다. 불평으로 하루를 채우기보다는 감사함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삶을 조금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하루는 기쁨과 향기로 가득 찰 것이다. 그 향기는 당신의 마음을 넘어 다른 이들의 삶에도 잔잔히 스며들 것이다. 세상에 쓸모없는 하루는 없다. 오늘 하루를 사랑하며 있는 그대로 살아가길 바란다. 이번에 낭독할 책은 감정학교이다. 저자는 인간의 48가지 감정을 분석하며 감정이 우리의 삶과 존재를 어떻게 풍요롭게 만드는지 보여준다. 특히 감정의 부정적 측면에서 오는 후회와 자책에 대해 다양한 인물과 융의 심리학적 통찰을 통해 그 본질과 양면성을 탐구한다. 이 책은 감정이 우리의 삶에서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근심은 내적 짐과 같으며
혼란은 생각의 소용돌이로 비유된다. 실망은 환상을 깨고 진실을 마주하는 기회이며 평정심은 내면의 자유를 통해 얻는 평화이다. 이 책은 독자가 감정의 혼란을 정리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근심, 마음의 짐. 근심은 걱정과 우울한 생각, 그리고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과 관련이 있다. 원래 근심을 뜻하는 독일어 쿤모는 잔해나 쓰레기를 의미한다. 우리의 영혼에 쌓이는 잔해, 마음에 쌓이는 내적 쓰레기는 곧 부담과 고난, 고통과 상심을 상징한다. 자녀의 일로 근심하는 부모가 많다. 그들이 잘 자라지 못할까봐, 잘못된 길로 갈까봐 걱정한다. 오죽하면 신이 우리의 근심을 알고 돌봐주시리라는 희망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을 적어 넣어두는 근심 상자라는 것이 생겼겠는가. 모든 근심에도 불구하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려움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길을 발견한다. 근심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잔해와 쓰레기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근심은 우리 스스로 짊어진 마음의 짐과 관련이 있다. 마치 우리 안에 쌓인 쓰레기 더미와도 같다. 이 쓰레기 탓에 우리는 자유롭게 숨 쉬기가 힘들다. 깨지고 부서진 쓰레기는 먼지처럼 우리의 영혼에 내려앉아 우리 안의 모든 것을 칙칙하고 지저분하게 만든다.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더럽힌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버린 쓰레기나 우리 스스로가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치우지 못한 쓰레기 때문에 내적으로 더럽혀졌다고 느낀다. 우리가 외면할수록 쓰레기는 점점 더 쌓여간다. 근심에 대한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다. 나는 면담 도중 자주 사랑의 고통에 대해 듣는다. 사람들은 사랑이 더 이상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 이상 원만하지 않을 때 대화가 단절되고 관심사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상대방은 더 이상 나에게 확신을 주지 않고 불안한 나를 달래주지 않는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만 그는 내 사랑에 응답하지 않는다. 사랑에 관한 근심은 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고통스러운 걱정, 응답받지 못한 사랑이 남긴 고통의 이미지가 더 연상된다. 근심하는 사람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슬프고 우울한 인상을 준다. 그의 얼굴에서 사랑에 대한 고민과 고통을 읽을 수 있으며 그가 근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기운을 잃고 마치 시든 꽃처럼 말라간다. 근심에 자신을 맡겨버린 사람은 슬픔으로 인해 살이 찌는 근심살을 키운다. 이런 사람은 근심에 대비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이 먹는다. 그러나 그 대가로 몸은 점점 더 비대해진다. 반면 모든 어려움과 근심에도 불구하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길을 발견한다. 때로 근심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도 있다. 그는 어려움을 견디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익숙하기 때문에 힘든 과제도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런 자세로 근심을 대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다. 그는 근심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삶을 가로막는 쓰레기를 치운다. 또한 주저앉아 걱정하는 대신 삶의 문제에 맞선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근심을 처리한다. 혼란, 감정의 소용돌이. 오늘날 우리는 정신적 혼란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치매에 걸린 나이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된다. 그들은 일상생활의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물론 젊은 사람들도 정신적 혼란을 겪는다. 예를 들어 토론 중 어느 순간 주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이 귓전에서 윙윙거릴 뿐 도무지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한다. 또한 갑자기 잠에서 깼을 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어디서 출발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이러한 종류의 혼란스러움은 여행 중 호텔에서 친척 집에 방문해서 잠자리가 바뀌었을 때 주로 경험하게 된다. 눈을 뜬 직후 어디에 있는지 몰라 당황스러울 때는 천천히 기억을 되살리며 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 아, 나는 지금 이 도시에 이 호텔에 있구나. 오늘은 이러한 일정이 있는 날이구나. 잠시 누워있다 보면 서서히 알아차리게 된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 엉뚱한 말을 할 때 헛소리한다고 말한다. 이는 그의 이야기가 명확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으며 논리적으로 많은 것이 뒤섞여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종종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좀 혼란스러워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말은 요즘 내가 제정신이 아니야.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야 라는 뜻이다. 너무 많은 것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녀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더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탄식이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특정한 경험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한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트라우마를 겪으면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기분이 든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슬픔 때문에 정신적 혼란을 겪기도 하고 감정의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더 이상 안정감을 느낄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한 고통과 분노, 그리고 고독감 사이에서 마음이 갈팡질팡한다. 그리하여 감정의 혼돈을 바로잡을 수 없게 된다. 감정이 우리를 압도하여 혼란에 빠뜨리고 명료하게 생각할 능력을 앗아간다. 혼란은 소용돌이치는 물과 같다. 물밑을 보려면 우선 소용돌이가 멈춰야 한다. 정신적 혼란 상태를 장소적 개념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었다면 어디가 어딘지 몰라 혼란스러워한다. 이것은 정신적 혼란 상태의 비유이기도 하다. 명확한 기반이 없으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모든 것이 예측할 수 없고 불안정하며 막막하고 불확실하다. 소용돌이치는 마음을 어디서부터 가라앉혀야 할지 모른다. 어디서 시작하든 우리는 점점 더 깊은 불확실함과 감정적 혼란에 빠져들 뿐이다. 이런 혼란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첫 번째 단계는 일단 멈추어야 한다. 혼란은 소용돌이치는 물과 같다. 바닥을 보려면 소용돌이가 멈춰야 하듯이 감정의 혼돈을 가라앉히려면 일단 멈추어야 한다. 멈춤은 곧 고요함을 뜻한다. 내가 고요해지면 혼란은 저절로 해소될 수 있다. 이처럼 온갖 생각과 감정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단 멈추어야 한다. 그러면 감정이 진정되고 혼돈도 서서히 질서를 잡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그물처럼 얽힌 감정과 생각을 하나씩 풀어보는 것이다. 각각의 감정이나 생각이 내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왜 이런 감정과 생각이 생겼는지, 그 뒤에 어떤 갈망이 숨어 있는지 살펴야 한다. 혼란은 멈추고 자세히 들여다볼 때 저절로 명료해진다.
이것은 마치 파리 때의 공격을 받는 것과 같다. 옛날 수도자들은 혼란이라는 감정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수도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파리를 한 마리씩 잡아 그것들과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조언한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다시 서서히 질서를 찾게 될 것이다. 실망, 기대를 배반하는 착각. 실망은 우리 대부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감정이다. 이 감정은 우리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와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또한 분노나 절망 같은 매우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실망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우리는 종종 특정인에 대한 기대 속에서 착각을 한다. 우리가 헌신하고 믿었던 사람 혹은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에게 고마워할 거라 기대했던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면 정말 가슴 아프다. 특정인에 대해 우리가 가졌던 이미지를 포기해야 하는 것 또한 고통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그린 상대의 이미지가 그 사람의 본성을 반영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망은 우리로 하여금 환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실망함으로써 우리는 착각에서 깨어난다. 눈이 뜨이고 비로소 진실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 실망스러운 경험을 통해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으려면 더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을 배운다. 우리는 상대가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할 때 실망한다. 그들의 행동이 우리의 확신과 반대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다. 심지어 배신할 때도 있다. 그때 실망감은 상대를 더 현실적으로 보라는 초대이다. 상대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높이 평가하던 사람을 갑자기 깎아내리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때는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좀 더 현실적인 눈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물론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 실망은 언제나 아픔을 남기고 때로는 분노로 이어지기도 한다. 분노는 우리를 눈멀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상대를 부정적으로 보고 모든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에게 투사한다. 그 결과 우리는 다시 그 사람에게 종속되고 만다. 실망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준비했던 시험에 떨어지거나 기대한 만큼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을 때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한다. 소망했던 것만큼 훌륭한 결과를 끌어내지 못했을 때, 실수를 저질렀을 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도 마찬가지이다. 실수하거나 마음의 중심을 잃을 때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서 벗어나 좀 더 현실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고 자신을 비하하거나 상대를 무시해선 안 된다.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항상 이런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으려면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실망의 경험을 통해 배운다. 모든 일에 실패했다고, 어떤 사람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우리가 실수를 했다고, 이런저런 약점을 가졌다고 불평하며 계속 실망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 나를 해치게 된다. 우리는 실망과 화해하고 그 안에 담긴 기회, 즉 나의 본 모습과 나에게 실망을 준 사람들의 진실을 직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실망은 그동안 감고 있던 눈을 뜨게 해 나 자신과 타인, 그리고 상황을 더 현실적으로 마주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한다. 나는 지난 35년간 수도원에서 재무 담당으로 일하면서 실망하는 일이 많았다.
사람들을 도왔지만 감사는커녕 비판받을 때도 있었고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가 점점 더 커지는 경험도 했다. 실망감에 마음이 다치거나 냉소적으로 변하려 할 때, 그러지 않으려는 노력은 내게 무척이나 힘든 영적 도전이었다. 실망감은 내가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실망은 우리를 자기중심적 경향에서 해방시킨다. 중요한 건 상대의 인정을 바라기보다 자기 본성과 이상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이다. 실망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기적 경향에서 벗어나 의로운 희생정신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점점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 다시 이상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때때로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가로막고 있음을 나는 계속해서 경험한다. 우리는 모두 이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평정심, 내면의 평화. 독일의 유명한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평정심이라는 개념을 정리했다. 그에게 평정심은 우리가 익혀야 할 미덕이자 태도이다. 물론 이것은 감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감정은 우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법을 터득한 후에야 찾아온다. 내 욕구와 소망에 집착하지 않을 때 평정심을 얻게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상, 나와 타인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을 때 그동안 나를 짓누르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평정심은 내면의 평화와 관련이 있다.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을 자유로운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만이 평정심을 갖는다. 또한 평정심은 사물과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오늘날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고 있다. 평정심은 세상 만물이 선하다고 믿고 누구나 타고난 대로 살아갈 자격이 있다고 믿는 데서 시작된다. 동시에 평정심에는 그들 안에서 어떤 것이 변화하고 성장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스스로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 그냥 두어도 된다. 모두에게 내재해 있는 발전 가능성에 맡기면 된다. 평정심을 갖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 조급해하거나 서둘러선 안 된다. 평온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려면 여유가 있어야 한다. 가령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 여유란 시간을 쪼개 쓰거나 마감 압박에 쫓기는 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여유를 가지려면 시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간을 느끼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러니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일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간이 흐르게 두고 그 흐름을 느껴야 한다. 신에게 속한 시간이자 내 시간이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만난다. 내면의 중심을 잡는 사람만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된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다름도 평온하게 바라볼 수 있다. 평가나 판단 없이 다름을 인지하고 오히려 다름을 인정하고 기뻐할 수 있다. 마음의 중심을 잃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기대에 의해 흔들린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타인의 판단에 의해 찢기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느낌을 받는다.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느끼고 마음의 중심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내려놓아야 비로소 위대한 일이 실현된다.
평정심은 스스로 세운 조건과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압박 속에서 살아간다. 어떤 일을 하든지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한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느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한다.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지도 못한다. 그 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으려다 보니 눈앞의 일을 평온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오직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스스로와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만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중국의 현자들은 오래전부터 평정심을 강조했다. 그들은 자신의 의도를 내려놓을 때 본연의 것이 나타난다고 믿었다. 도를 따르고 삶을 긍정하며 신의 뜻대로 삶이 시현되기를 바란다. 자기 생각에 맞춰 삶을 왜곡하지 않는다. 장자는 평정심을 얻은 옛 현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죽음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불평 없이 저편으로 떠났습니다. 평정심은 이런 내면의 자유를 가지고 자신에게 닥친 모든 것을 마주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평정심을 익힌 사람은 자신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느낀다. 그 어떤 것에도 쉽게 동요하지 않는다. 그가 모든 것을 이 내면의 평온한 태도로 마주하기 때문이다. 그의 주변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편안함을 느끼고 자신이 있는 그대로 있어도 된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러한 허용 속에서 비로소 위대한 일이 실현된다. 우리는 매일 근심, 혼란, 실망, 그리고 평정심과 같은 감정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감정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정리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이다. 근심이 마음을 짓누를 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담을 내려놓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멈추어 생각의 흐름을 정리하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실망은 아프지만 환상을 깨고 진실을 보게 하는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상대에게 느낀 실망이든 자신에 대한 실망이든 이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정심은 우리가 삶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이다. 평정심은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오늘 하루 자신이 경험하는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그것과 마주하는 연습을 해보자. 감정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이다.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감정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발견하길 바란다. 긍정적 사고의 창시자, 노먼의 일화이다. 어느 날 그는 길에서 오래전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 하지만 그 친구의 얼굴은 걱정과 낙담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 삶은 불행 그 자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너무 지쳐버려서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노먼은 절망에 빠진 친구를 돕고 싶어 미소를 띠며 조용히 말했다. 어제 어떤 특별한 곳에 다녀왔는데 그곳에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 없이 정말 평화로워 보이더군. 자네도 그곳에 가보고 싶지 않은가? 친구는 눈빛을 반짝이며 물었다. 정말 그런 곳이 있다면 꼭 가보고 싶네. 대체 어디야? 나를 데려가 주게. 노먼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사실 그곳은 공동묘질 안에. 친구는 깜짝 놀라며 외쳤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인가? 공동묘질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뜻인가? 노머는 웃으며 설명했다. 내가 아는 한 이 세상에서 걱정과 근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 뿐이지. 그러니 지금의 고민들을 떨쳐버리고 있는 힘껏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 근심과 걱정 없는 삶은 없지만 단 한 번도 고민이나 걱정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은 광활한 들판과 같다. 들판에는 아름다운 꽃이 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잡초가 자라기도 한다. 그러나 그 잡초가 들판을 뒤덮지 않도록 내 안의 근심과 걱정을 관리하며 밝은 생각으로 마음을 가꾸어야 한다. 삶의 고비가 찾아와도 희망을 잃지 말고 힘차게 걸어가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쓸데없는 걱정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떠나가는 것은 떠나는 대로, 다가오는 것은 오는 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미련과 집착은 결국 마음을 어지럽힐 뿐이다. 삶은 그렇게 흘러가는 법이다. 때로는 우리 앞에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놓이고 고된 시간이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순간들도 우리 삶의 일부이다. 힘들더라도 담담히 걸어가다 보면 모든 일은 그들만의 깊은 의미를 드러내게 된다. 걱정을 줄이고 마음속에는 희망의 작은 씨앗을 심어야 한다. 후회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오늘 하루가 눈물보다는 웃음으로 채워지고 분노와 불만보다는 즐거움과 감사로 가득하기를 바란다. 근심으로 무거워진 날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마음속에 행복의 빛을 밝혀야 한다. 불평으로 하루를 채우기보다는 감사함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삶을 조금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하루는 기쁨과 향기로 가득 찰 것이다. 그 향기는 당신의 마음을 넘어 다른 이들의 삶에도 잔잔히 스며들 것이다. 세상에 쓸모없는 하루는 없다. 오늘 하루를 사랑하며 있는 그대로 살아가길 바란다. 이번에 낭독할 책은 감정학교이다. 저자는 인간의 48가지 감정을 분석하며 감정이 우리의 삶과 존재를 어떻게 풍요롭게 만드는지 보여준다. 특히 감정의 부정적 측면에서 오는 후회와 자책에 대해 다양한 인물과 융의 심리학적 통찰을 통해 그 본질과 양면성을 탐구한다. 이 책은 감정이 우리의 삶에서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근심은 내적 짐과 같으며 혼란은 생각의 소용돌이로 비유된다. 실망은 환상을 깨고 진실을 마주하는 기회이며 평정심은 내면의 자유를 통해 얻는 평화이다. 이 책은 독자가 감정의 혼란을 정리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근심, 마음의 짐. 근심은 걱정과 우울한 생각, 그리고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과 관련이 있다. 원래 근심을 뜻하는 독일어 쿤모는 잔해나 쓰레기를 의미한다. 우리의 영혼에 쌓이는 잔해, 마음에 쌓이는 내적 쓰레기는 곧 부담과 고난, 고통과 상심을 상징한다. 자녀의 일로 근심하는 부모가 많다. 그들이 잘 자라지 못할까봐, 잘못된 길로 갈까봐 걱정한다. 오죽하면 신이 우리의 근심을 알고 돌봐주시리라는 희망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을 적어 넣어두는 근심 상자라는 것이 생겼겠는가.
모든 근심에도 불구하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려움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길을 발견한다. 근심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잔해와 쓰레기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근심은 우리 스스로 짊어진 마음의 짐과 관련이 있다. 마치 우리 안에 쌓인 쓰레기 더미와도 같다. 이 쓰레기 탓에 우리는 자유롭게 숨 쉬기가 힘들다. 깨지고 부서진 쓰레기는 먼지처럼 우리의 영혼에 내려앉아 우리 안의 모든 것을 칙칙하고 지저분하게 만든다.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더럽힌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버린 쓰레기나 우리 스스로가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치우지 못한 쓰레기 때문에 내적으로 더럽혀졌다고 느낀다. 우리가 외면할수록 쓰레기는 점점 더 쌓여간다. 근심에 대한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다. 나는 면담 도중 자주 사랑의 고통에 대해 듣는다. 사람들은 사랑이 더 이상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 이상 원만하지 않을 때 대화가 단절되고 관심사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상대방은 더 이상 나에게 확신을 주지 않고 불안한 나를 달래주지 않는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만 그는 내 사랑에 응답하지 않는다. 사랑에 관한 근심은 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고통스러운 걱정, 응답받지 못한 사랑이 남긴 고통의 이미지가 더 연상된다. 근심하는 사람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슬프고 우울한 인상을 준다. 그의 얼굴에서 사랑에 대한 고민과 고통을 읽을 수 있으며 그가 근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기운을 잃고 마치 시든 꽃처럼 말라간다. 근심에 자신을 맡겨버린 사람은 슬픔으로 인해 살이 찌는 근심살을 키운다. 이런 사람은 근심에 대비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이 먹는다. 그러나 그 대가로 몸은 점점 더 비대해진다. 반면 모든 어려움과 근심에도 불구하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길을 발견한다. 때로 근심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도 있다. 그는 어려움을 견디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익숙하기 때문에 힘든 과제도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런 자세로 근심을 대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다. 그는 근심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삶을 가로막는 쓰레기를 치운다. 또한 주저앉아 걱정하는 대신 삶의 문제에 맞선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근심을 처리한다. 혼란, 감정의 소용돌이. 오늘날 우리는 정신적 혼란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치매에 걸린 나이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된다. 그들은 일상생활의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물론 젊은 사람들도 정신적 혼란을 겪는다. 예를 들어 토론 중 어느 순간 주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이 귓전에서 윙윙거릴 뿐 도무지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한다. 또한 갑자기 잠에서 깼을 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어디서 출발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이러한 종류의 혼란스러움은 여행 중 호텔에서 친척 집에 방문해서 잠자리가 바뀌었을 때 주로 경험하게 된다. 눈을 뜬 직후 어디에 있는지 몰라 당황스러울 때는 천천히 기억을 되살리며 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 아, 나는 지금 이 도시에, 이 호텔에 있구나. 오늘은 이러한 일정이 있는 날이구나. 잠시 누워있다 보면 서서히 알아차리게 된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 엉뚱한 말을 할 때
헛소리한다고 말한다. 이는 그의 이야기가 명확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으며 논리적으로 많은 것이 뒤섞여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종종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좀 혼란스러워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말은 요즘 내가 제정신이 아니야.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야 라는 뜻이다. 너무 많은 것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녀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더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탄식이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특정한 경험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한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트라우마를 겪으면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기분이 든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슬픔 때문에 정신적 혼란을 겪기도 하고 감정의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더 이상 안정감을 느낄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한 고통과 분노, 그리고 고독감 사이에서 마음이 갈팡질팡한다. 그리하여 감정의 혼돈을 바로잡을 수 없게 된다. 감정이 우리를 압도하여 혼란에 빠뜨리고 명료하게 생각할 능력을 앗아간다. 혼란은 소용돌이치는 물과 같다. 물밑을 보려면 우선 소용돌이가 멈춰야 한다. 정신적 혼란 상태를 장소적 개념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었다면 어디가 어딘지 몰라 혼란스러워한다. 이것은 정신적 혼란 상태의 비유이기도 하다. 명확한 기반이 없으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모든 것이 예측할 수 없고 불안정하며 막막하고 불확실하다. 소용돌이치는 마음을 어디서부터 가라앉혀야 할지 모른다. 어디서 시작하든 우리는 점점 더 깊은 불확실함과 감정적 혼란에 빠져들 뿐이다. 이런 혼란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첫 번째 단계는 일단 멈추어야 한다. 혼란은 소용돌이치는 물과 같다. 바닥을 보려면 소용돌이가 멈춰야 하듯이 감정의 혼돈을 가라앉히려면 일단 멈추어야 한다. 멈춤은 곧 고요함을 뜻한다. 내가 고요해지면 혼란은 저절로 해소될 수 있다. 이처럼 온갖 생각과 감정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단 멈추어야 한다. 그러면 감정이 진정되고 혼돈도 서서히 질서를 잡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그물처럼 얽힌 감정과 생각을 하나씩 풀어보는 것이다. 각각의 감정이나 생각이 내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왜 이런 감정과 생각이 생겼는지, 그 뒤에 어떤 갈망이 숨어 있는지 살펴야 한다. 혼란은 멈추고 자세히 들여다볼 때 저절로 명료해진다. 이것은 마치 파리떼의 공격을 받는 것과 같다. 옛날 수도자들은 혼란이라는 감정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수도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파리를 한 마리씩 잡아 그것들과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조언한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다시 서서히 질서를 찾게 될 것이다. 실망, 기대를 배반하는 착각. 실망은 우리 대부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감정이다. 이 감정은 우리 마음속 깊이 파고 들어와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또한 분노나 절망 같은 매우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실망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우리는 종종 특정인에 대한 기대 속에서 착각을 한다. 우리가 헌신하고 믿었던 사람 혹은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에게 고마워할 거라 기대했던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면 정말 가슴 아프다.
특정인에 대해 우리가 가졌던 이미지를 포기해야 하는 것 또한 고통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그린 상대의 이미지가 그 사람의 본성을 반영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망은 우리로 하여금 환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실망함으로써 우리는 착각에서 깨어난다. 눈이 뜨이고 비로소 진실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 실망스러운 경험을 통해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으려면 더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을 배운다. 우리는 상대가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할 때 실망한다. 그들의 행동이 우리의 확신과 반대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다. 심지어 배신할 때도 있다. 그때 실망감은 상대를 더 현실적으로 보라는 초대이다. 상대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높이 평가하던 사람을 갑자기 깎아내리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때는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좀 더 현실적인 눈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물론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 실망은 언제나 아픔을 남기고 때로는 분노로 이어지기도 한다. 분노는 우리를 눈멀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상대를 부정적으로 보고 모든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에게 투사한다. 그 결과 우리는 다시 그 사람에게 종속되고 만다. 실망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준비했던 시험에 떨어지거나 기대한 만큼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을 때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한다. 소망했던 것만큼 훌륭한 결과를 끌어내지 못했을 때, 실수를 저질렀을 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도 마찬가지이다. 실수하거나 마음의 중심을 잃을 때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서 벗어나 좀 더 현실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고 자신을 비하하거나 상대를 무시해선 안 된다.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항상 이런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으려면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실망의 경험을 통해 배운다. 모든 일에 실패했다고, 어떤 사람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우리가 실수를 했다고, 이런저런 약점을 가졌다고 불평하며 계속 실망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 나를 해치게 된다. 우리는 실망과 화해하고 그 안에 담긴 기회, 즉 나의 본 모습과 나에게 실망을 준 사람들의 진실을 직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실망은 그동안 감고 있던 눈을 뜨게 해 나 자신과 타인, 그리고 상황을 더 현실적으로 마주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한다. 나는 지난 35년간 수도원에서 재무 담당으로 일하면서 실망하는 일이 많았다. 사람들을 도왔지만 감사는커녕 비판받을 때도 있었고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가 점점 더 커지는 경험도 했다. 실망감에 마음이 다치거나 냉소적으로 변하려 할 때 그러지 않으려는 노력은 내게 무척이나 힘든 영적 도전이었다. 실망감은 내가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실망은 우리를 자기중심적 경향에서 해방시킨다. 중요한 건 상대의 인정을 바라기보다 자기 본성과 이상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이다. 실망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기적 경향에서 벗어나 의로운 희생정신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점점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 다시 이상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때때로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가로막고 있음을 나는 계속해서 경험한다. 우리는 모두 이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평정심,
내면의 평화. 독일의 유명한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평정심이라는 개념을 정리했다. 그에게 평정심은 우리가 익혀야 할 미덕이자 태도이다. 물론 이것은 감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감정은 우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법을 터득한 후에야 찾아온다. 내 욕구와 소망에 집착하지 않을 때 평정심을 얻게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상, 나와 타인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을 때 그동안 나를 짓누르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평정심은 내면의 평화와 관련이 있다.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을 자유로운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만이 평정심을 갖는다. 또한 평정심은 사물과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오늘날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고 있다. 평정심은 세상 만물이 선하다고 믿고 누구나 타고난 대로 살아갈 자격이 있다고 믿는 데서 시작된다. 동시에 평정심에는 그들 안에서 어떤 것이 변화하고 성장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스스로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 그냥 두어도 된다. 모두에게 내재해 있는 발전 가능성에 맡기면 된다. 평정심을 갖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 조급해하거나 서둘러선 안 된다. 평온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려면 여유가 있어야 한다. 가령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 여유란 시간을 쪼개 쓰거나 마감 압박에 쫓기는 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여유를 가지려면 시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간을 느끼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러니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일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간이 흐르게 두고 그 흐름을 느껴야 한다. 신에게 속한 시간이자 내 시간이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만난다. 내면의 중심을 잡는 사람만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된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다름도 평온하게 바라볼 수 있다. 평가나 판단 없이 다름을 인지하고 오히려 다름을 인정하고 기뻐할 수 있다. 마음의 중심을 잃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기대에 의해 흔들린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타인의 판단에 의해 찢기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느낌을 받는다.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느끼고 마음의 중심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내려놓아야 비로소 위대한 일이 실현된다. 평정심은 스스로 세운 조건과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압박 속에서 살아간다. 어떤 일을 하든지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한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느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한다.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지도 못한다. 그 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으려다 보니 눈앞의 일을 평온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오직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스스로와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만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중국의 현자들은 오래전부터 평정심을 강조했다. 그들은 자신의 의도를 내려놓을 때 본연의 것이 나타난다고 믿었다. 도를 따르고 삶을 긍정하며 신의 뜻대로 삶이 시현되기를 바란다. 자기 생각에 맞춰 삶을 왜곡하지 않는다.
장자는 평정심을 얻은 옛 현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죽음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불평 없이 저편으로 떠났습니다. 평정심은 이런 내면의 자유를 가지고 자신에게 닥친 모든 것을 마주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평정심을 익힌 사람은 자신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느낀다. 그 어떤 것에도 쉽게 동요하지 않는다. 그가 모든 것을 이 내면의 평온한 태도로 마주하기 때문이다. 그의 주변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편안함을 느끼고 자신이 있는 그대로 있어도 된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러한 허용 속에서 비로소 위대한 일이 실현된다. 우리는 매일 근심, 혼란, 실망, 그리고 평정심과 같은 감정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감정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정리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이다. 근심이 마음을 짓누를 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담을 내려놓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멈추어 생각의 흐름을 정리하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실망은 아프지만 환상을 깨고 진실을 보게 하는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상대에게 느낀 실망이든 자신에 대한 실망이든 이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정심은 우리가 삶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이다. 평정심은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오늘 하루 자신이 경험하는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그것과 마주하는 연습을 해보자. 감정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이다.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감정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발견하길 바란다.